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학원을 몇 군데나 다니고 있습니까? 한두 군데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 찾아보기 힘들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사교육 천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네, 사교육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들을 구출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분은 우리나라 사교육 1번지 대치동에서 입시 상담가, 학습 상담가로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교육은 틀렸다라고 외치고 계신 시민단체 아름다운 배움의 박재원 소장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대치동 시절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대치동 제가 있을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지기는 했을 텐데요. 언제 거기서 활동하셨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대치동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사교육의 어떤 상징이죠. 네,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대치동 방식이라는 것이 어떤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서 이제 만나는 분들조차도 대치동 방식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걸 느낍니다.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네. 대치동에서 주로 저는 이제 상담을 오랫동안 했었죠. 어떤 상담? 제일 처음에 시작은 학생들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잘 안 돼요. 이제 저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들 모습 속에서 가정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쭉 보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담 보통 그러면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성적표를 받으면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만족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실망하는 분이 많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분들이 이제 성적표를 들고 와서 만족스럽게 바꿔달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부모님과의 이제 아이 공부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결국 공부는 학생이 하는 거니까 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입시 얘기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학습에서 입시로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지금 사실은 뭐 말로는 수평적인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거든요. 이미 고등학교가 입시니까 입시에서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진로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대학의 과를 정할 때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부모님들과 이제 어떤 부모 역할이라든지 아이들의 심리 상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상담을 해본 경험을 갖게 된 거죠. 어쩌다가 그런 일을 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저도 이제 80년대 소위 386 세대의 전형처럼 뭐 학생운동, 노동운동. 근데 원래 제가 꿈이 교사였어요. 근데 뒤늦게 이제 특히나 또 제가 독특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성적이 이렇게 수직 상승한 경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언제요? 고등학교 때? 네네네. 몇 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 중위권 정도? 근데 이제 졸업할 때는 제 위에 아무도 없는. 1등?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어요? 중위권에서 갑자기 1등으로? 갑자기라기보다는, 뭔가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지금도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너희들 만나러 온 이유가 내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다. 그 시절에 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삶을 너희들한테 선물로 주고 싶다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해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놀기를 되게 좋아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시험이 다가오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그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좀 떨쳐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뭐 말을 멋지게 용어를 붙이니까 실험이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은 재밌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 영어 단어를 그냥 외워보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림으로? 말로도 표현을 해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뭐 기억법에서 두문자법이라 그러는데 앞 단어만 떼가지고 외워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치 그 아이들끼리 어려서 모여서 몇 명이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땅한 게 없으면 서로 모여서 궁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 궁리에도 좋은 재미거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뭐 하고 놀까? 뭐 이러면서.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수학 문제를 풀면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궁리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공부를 재밌게 하는 방법. 네네. 그게 학습법이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고등학교 때 스스로 깨우치셨다. 네. 오. 그러고 나니까 뭐 아주 이제 성적이 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저에게는 야, 이걸 내가 학생들한테 전수하면 나와 같은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뭐 대학 들어가 보니까 뭐 세상을 먼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학생운동 하시고 또 그러다가 또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세상이 돼야 된다 또 얘기 듣고 노동운동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제 자아 속에 남아있는 뭔가 갈증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교육 쪽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자격은 없으니까 이제 사교육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학원에서. 네네. 그런데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언제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그 엄마의 눈물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가끔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이제 어릴 때는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ADHD나 여러 가지 틱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과도해서 또는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뭔가 균형이 무너진 거죠. 어릴 때 어린이답게 성장할 수 있는 정서적인 면, 그 다음에 인지적인 면, 신체적인 면 이런 것들은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지만 삶이 성장하는데 이게 한쪽이 지나치니까 주로 이제 인지적인 쪽이 과하면 아이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상한 병리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일들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그런 아이들 옆에 계신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이제 10대로 가면은요. 무기력이라는 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실에 가면 널브러진 아이들. 나 건드리지 마. 사실 이런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볼 적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주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사실 그런 부모 옆에도 또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죠. 그렇죠. 일단 그런 부모님들의 눈물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이들 속에 숨어 있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가 참 억지를 부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를 붙잡고 상담을 해서 이제 주로 이 교육 상품은 재밌는 게 있거든요. 구매자와 소비자가 달라요. 구매자는 부모고, 그렇죠. 소비자는 학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 아이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해보면 부모는 당연하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바꿔달라. 그렇죠. 저도 되는 줄 알았죠. 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아이들일수록 결국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평소에 부모 아이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은 돈을 이제 지불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바꿔줘.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저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당신이 똑바로 해야 돼. 부모가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기분 나쁜 거죠. 그러면 다시 안 찾아오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근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과 의료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큼은 공공성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어떤 수익의 논리가 지나치게 개입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보통 교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보다는 아이가 망가지거나 맞아요. 예, 부모가 실망하거나 이렇게 아주 개별화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지금은 광범위하게 확산돼서 사회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결집이 안 되는 거죠. 예. 특히나 자식 농사에 실패하면 창피하거든요. 부모 입장에서. 아하.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어록 비슷한 게 좀 있는데 제가 이전에 대치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성공 사례가 한 명 나오면 순식간에 10명, 100명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실패 사례가 10명 나와도 한 명도 안 보인다. 그렇죠. 다 숨어버리거든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된 게 또 제 또 운명일 수도 있는데 그 이면들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게 되니까 또 마음이 또 이제 또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누군가는 알려야 된다. 네.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밖에 없는데 아는 사람은 분명히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그 그늘들을. 예.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레밍지랑 다르지 않다. 대치동은 레밍지라고 이제 보통 쥐가 이제 레밍지라는 쥐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저도 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나치 개체수가 늘어나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집단 자살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절벽으로 가는 거죠. 예. 저는 대치동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치동의 흐름들을 보면 저는 그 레민지 현상과 너무 적합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선두에 서서 가는 거죠. 절벽을 향해. 네, 가는 거죠. 다 떨어지면서. 물론 그 중에 몇 명의 성공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혹시 태남, 태북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테헤란도 남쪽, 북쪽. 예. 그래서 원래 그 우리나라 사교육의 출발지는 태북입니다. 그렇겠죠. 청담동, 압구정동, 신사동. 소위 말해서 자영업자나 사업하는 분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한 게 우리나라 사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사교육비 지출 패턴이 달라요. 어떻게 쓰는데요? 그 사람들은 남는 돈을 쓰는 게 사교육이거든요. 돈이 워낙 많아서. 남는 돈을 쓰는 게 사교육이다 보니까 가급적 많이 쓰는 게 좋죠. 가급적 고급 사교육을 시키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태북이 움직이면 태남은 좀 다르거든요. 태남은 주로 회사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상류층이겠죠. 소위 과소비가 아닌 거죠, 이 사람. 과소비의 기준이 다르죠. 이 사람들 적정 소비를 하는 거예요. 단지 절대 액수가 많지만 적정 소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들은 사실은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공포감이라는 얘기까지 해요. 공포? 왜냐하면 이러다 우리에만 뒤처지는구나 이런. 저들은 가진 것도 많아. 근데 사교육비를 최대한 투입해서 학벌까지 독점하려고 해. 그럼 당연히 이제 나는 물려줄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유일하게 물려줄 게 이제 결국 안정적인 직업밖에 없는데 우리 사회 학벌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은 학벌과 연결되니까. 보내야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붙는 거죠, 그렇게. 근데 중요한 게 자식 앞에 두고 어떤 부모가 밀리고 싶겠습니까? 속된 말로. 붙는 거죠, 그렇게. 격돌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쓸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돼지 엄마라는 용어도 나오는 거고요. 돼지 엄마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돼지가 새끼를 많이 낳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 돼지가 이제 새끼들을 쭉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에 보면 이제 정보력이 좀 있는 엄마들이 보통 이제 그룹 과외 같은 형태를 많이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과외, 아주 고액 과외, 대학생 과외하고는 다릅니다. 전문 과외. 그렇죠. 그 정도 비용이 없으니까 그룹 과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룹 과외를 해서 이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걸 주도하려면 강사를 섭외해야 되고 좋은 강사. 그렇죠. 요걸 주도하는 엄마 이제 분들을 돼지 엄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다른 학부모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사교육에 좋은 강사와 연결시키고 뭐 이런 중간 거간꾼. 그렇죠. 그런 이제 돼지 엄마들도 이제 그런 문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지금 주목하는 것은 그렇게 대치동이 움직이면 예를 들면 인접해 있는 분당, 또 서울에 있는 목동, 그다음에 뭐 중계동, 뭐 일산, 뭐 수원 영통,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이렇게 뭔가 부모들이 하는 그런 행태가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는 거죠, 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사교육비를 내가 얼마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들을 만나보면 내가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너무 이제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제 눈으로는 멀쩡한 부모예요. 단지 돈이 없을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 역할의 표준 모델을 대치동 엄마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쓰는 만큼
사교육비를 못 쓴다는 것 자체가 부모로서 자괴감을 유발하는 공포감이 되고. 시골 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이걸 이제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학부모 문화라고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뭐 다른 부업도 하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죠. 어떻게든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부모들을 그렇게 분류하거든요. 남는 돈을 가지고 사교육시키는 부모. 그다음에 생활비를 쪼개서 사교육시키는 부모. 그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사교육시키는 부모. 아이고. 빚지르면서. 그다음에 포기한 부모. 저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중요한 게 이 네 계층의 주도권은 첫 번째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레밍즈 현상이라는 게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한쪽으로 달려가는데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런 사교육 현장에서 그런 학부모와 학생들을 수없이 만나 보시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더라. 근데 그 실패를 드러내지 않더라. 아, 이건 내가 여태껏 사람들한테 조금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기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교육이라는 집단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요 초등학교에 만약에 지금 이제 신학기가 됩니다. 신학기에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초등학교 들어가서 부모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이제 아이를 잘 키우면 초등학교 부모들은 최소한 스카이 정도 생각하시거든요. 서울대, 고대, 연대.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그게 최소한입니다. 중학생 정도 되면 이제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인서울 뭐 이렇게 이제 목표가 바뀌긴 하는데 근데 어찌됐거나 가능하다라고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리 사회에서 숫자상 불가능하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맞아요. 숫자상.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그걸 뭐 집단 착각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그 정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내고 싶어 하죠. 그러면서 학원을 보내기 시작을 하죠. 근데 서울대, 연대, 고대 숫자는 딱 정해져 있죠. 나머지는 다 원래 의도하던 바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건 교육이 아닌 거죠. 경쟁인 거죠.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 전체 학부모한테 완전히 만연해 있다. 그걸 학부모 문화다. 발견하신 학부모 문화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우리나라 학부모 문화를. 그 학부모 문화에 대한 연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권위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07년 논문을 보면 네 가지로 우리나라 학부모 문화를 정의를 내리거든요. 첫 번째가 사교육 지향성.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학교 공부만으로는 좋은 대학 못 간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엄마 주도성. 엄마 주도. 엄마가 주로 사교육은 이제 개인 수업이니까 엄마 주도화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성적 지향성. 성적.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것이 의미가 있든 없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정보 의존성. 요걸 이제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딱 말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요즘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엄마 주도하에 사교육에 관한 좋은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의 성적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은 부모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학부모 문화인 것 같다. 거기서 나는 예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 방식은 제가 볼 적에 이렇게 비판할 수 있거든요. 학교 교육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가능한 부모들에게 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예를 들면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문화일 수 있고요. 아이 스스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그런 엄마들에게 아이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가 엄마 주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아이는 충분히 자신의 꿈을 향해 잘 가고 있는데 단지 그 과정에서 중간중간 확인되는 성적 때문에 이 아이의 가능성을 부정하게 만드는 아주 또 못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 의존성은 참 할 말이 많은데 저도 한때는 몇천 명 앞에서 입설 명예를 하는 스타 강도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 보면 꼭 남아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제가 물어보거든요.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집에 가셔서 이 얘기 잘 전달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한테? 그럼 자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꼭 물어봐요.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일반적으로 겪고 있을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몰라요.
아이 상태를 모른다?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정보가 많을수록 아이를 잘 모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예, 예, 예. 그 쓸데없는 정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 정보들도 대부분 근데 학원이 퍼뜨리는 정보 아닙니까? 심할 정도로 오염돼 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그게 저는 돌팔이 의사들의 의료 정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이제 쓴 책 중에서 학원 설명에 절대로 가지 마라라는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가장 망했죠. 안 팔렸어요? 예. 예. 욕망의 구조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학원 설명회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이제 보내는 부모가 얘기를 좀 쭉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기본적인 질서를 강조하는 얘기를 해줘요. 애는 학년이라는 게 있고 학교에 가면 기본적인 나이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정보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 그렇죠. 쪽에.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학교 교육 따라가면 다 중하위권으로 쳐진다. 부모가 미리 알아서 선행학습해야 된다. 미리 시켜야 된다.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두 가지 얘기가 제가 볼 적에는 이쪽은 교육적인 얘기고요. 그렇죠. 이쪽은 이제 시장의 논리인데 예. 이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부모들을 이제 예를 들면 지배하게 되면 이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로서의 길을 강조하는 얘기가 되겠죠. 부모로서 아이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통 네. 이쪽으로 가면 보통 학부모로서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교육 소비자로서의 길로 안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멀쩡한 사람 거의 없죠. 네, 그런 분위기에 현혹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거죠. 우리 아이를 내가 믿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내가 옆에서 한 발 떨어져서 따라가자. 예를 들면 저는 이게 가장 좋은 관계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아이를 앞세우고 예. 옆에 있거나 필요할 땐 옆에 있고 아니면 뒤에 있고 이게 저는 가장 아이의 교육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성공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부모들이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들이 할 일은 아이가 신호를 보냈을 때 밖에 할 일이 없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를 끌고 가야 되죠. 끌고 가는 모델이죠. 끌고 가려면 이제 중요한 게 아이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뭔가 소비 욕구를 채워줄 수밖에 없는. 네. 그게 이제 사교육의 숙명이죠, 그들은. 그러니까 사교육 업체들이 무슨 뭐 양심에 털난 사람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도 어쨌든 시장에 들어와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런 아이를 끌고 가고 싶은 욕망의 구조를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 마음속에. 그래야 네. 돈이 되고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멀쩡한 분들 거의 본 적 없어요. 아이를 뭐 대안학교를 보내고 무슨 뭐 홈스쿨링을 하고 그건 아주 개인적인 소신이고요. 그런 집단 속의 어떤 경쟁 심리에 이제 사로잡히면 다 똑같아지더라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대안학교 또 가정에서의 교육 네. 그리고 아이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믿고 네. 이런 분들은 아직은 극소수죠.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견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이제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 위기를 한국의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보고 싶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가정의 혼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역할의 혼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모 역할에도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몇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 한 3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소위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부모 역할과 자식이 딱 구분되지 않아요. 네. 집단 속에서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가족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소위 말해서 대가족과 마을이라는 게 명확히 정의가 되거든요. 예. 이 안에서 이제 부모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핵가족이죠. 핵가족. 이건 완전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첫 번째는 제외하고 두 번째와 지금 모델만 비교하더라도요. 두 번째 모델에서 공동체에서 대가족, 어른들이 있죠. 이웃들이 있죠. 이거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미 아이들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부모 역할을 보완해 줬어요. 네, 네. 그러니까 초보 엄마 아빠가 사실 부모 역할과 관련해서 정보가 필요 없죠. 그 자기 할아버지나 뭐 네, 삼촌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다 도와주시니까.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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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이제 빠르게 사회가 바뀌었죠. 네. 예. 산업화가 됐습니다. 도시화가 됐죠. 그러면서 결국 주거 환경에서도 결국은 고립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뭘 하는 건지를 배워본 적이 없죠. 배워본 적도 없고 더 예. 중요한 원래 배우지 않고 부모 역할 다 했어요. 예, 예. 근데 예. 지금은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근데 배울 데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어허.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부모들의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우연히 독일 책을 한 권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교육은 우리보다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뭐 독일이라는 사회가 우리 사회의 앞으로의 어떤 뭐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진 사회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교육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 책을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얘기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무슨 뜻이죠? 그 책은요. 예. 독일의 상류층 학부모 있죠. 예, 예, 예. 우리나라로 치면 남는 돈 쓰는 학부모. 예, 예, 예. 그 부모들의 교육 행태를 비판하는 책이에요. 아. 너무 비슷해요. 아, 예. 거기도 상류층들은 그런 잘못된 그렇죠. 걸 하더라.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독일은 중산층이 건강하죠. 네. 그 사람들은 현혹되지 않는데. 딱딱하지 않죠. 예. 그리고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네. 한번 잘 보세요. 극성스러운 엄마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치맛바람. 치맛바람. 이게 바로 건강한 다수가 극성스러운 속도를 견제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사라졌죠. 모두가 다 극성스러운 엄마가 돼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게 된 거죠. 아하. 대기만성이라는 얘기 혹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들어본 적 있어요? 아, 그러네요. 옛날에 그 말을 많이 썼는데.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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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단순히 부모들 역할 문제가 예를 들면 뭐 부모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심각한 혼란의 반영이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육의 기본적인 질서가 붕괴됐다. 네. 그건 바로 나이와 학년입니다. 그런 제가 농담 삼아 그러거든요. 엄마표 영어를 저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엄마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엄마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대신 짜는 거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예. 수학 선행학습 다르지 않다. 그리고 요즘 뭐 또 우리나라에 이제 아주 경쟁 트랙들이 되게 재밌어요. 이 이제 스카이 출신들이 취업 시장에서 좌절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주변에 흔해지면서 요즘은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부모들이 대학 나와도 직장 못 구하죠. 그렇죠. 예. 이게 엄청나게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예. 부모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그 욕망 구조가 있으면 이제는 좋은 대학 나와도 그게 소용없습니다. 네. 다른 게 필요합니다. 이런 그렇죠. 인식이 조금씩 넓어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이 없는 거죠. 기껏해야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 쪽으로 가는 네. 뭐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거나 이게 쭉 가다가 막힌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바라는 목표는 좋은 대학이 아니거든요. 좋은 직장? 네, 그렇죠. 20대의 출발이거든요. 그렇죠. 20대 사회생활의 출발을 안정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건데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그 노동시장의 그 흐름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좀 새로운 건강한 학부모 문화를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계기가 왔다. 계기가 왔다. 정말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아까 잠깐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우선 부모들은 행복을 잃어버리죠. 자기 돈도 없는데 그런 학원비를 마련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고 그래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에 시달리느라고 또 행복을 잃어버리죠. 거기서 더 큰 걸 잃게 됩니다. 그건 바로 관계를 잃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관계도 깨지죠. 관계도 깨지고 서로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은 실패고 이거 불을 보듯이 명확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온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낭비하는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문제는 근데 부모들은 당장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부모들의 모습을 관찰하면 그런 설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위 교육평론가들이 많죠. 네.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한가하진 않아요. 네. 예를 들면 학교에 갔다 왔어, 아이가. 중학생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그냥 게임하는 걸 지켜볼지 아니면 학원에 보내서 그래도 비용이 들지만 애를 관리할지 이런 현실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우리 사회가 찾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들한테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봐야 공연 부리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꽤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 싫어해요. 네. 그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러나 나는 네. 그렇게 못하겠다. 네.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죠. 자, 아까 말씀하신 우리 학부모 문화, 사교육 지향성을 반대로 바꾸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지십시오 이거고 엄마 주도성이 아니라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성적 지향성이 아니라 네. 네. 아이의 능력 지향성, 네. 창조력 지향성 예. 이런 거. 진로 개발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정보 의존성, 네. 쓸데없는 정보에 네. 현혹되지 맙시다. 네. 이렇게 반대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지금 표현하신 것처럼 네. 현실적 대안으로는 뭘 줘야 이렇게 바뀝니까? 자, 이게 이제 소위 총체적인 난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 영역이 사교육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학원부터 어떤 국민의 어떤 심층적인 심리를 조절하는, 조작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징까지 제가 볼 때에는 전방위적으로 제가 볼 때 사교육 논리가 우리 사회에 깔려 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사실 이제 학부모 교육을 하면서 그게 말 그대로 이게 무슨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1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나 혼자서 어떻게 싸워보겠다고 하는 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자기도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근데 두렵다. 네, 두렵다.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제 인생의 남은 미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최근에 제가 좀 실마리를 좀 잡았어요. 또 어떻게 해요? 집단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집단으로는 탈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혼자는 못 빠져나와도 네, 그렇죠. 함께는 나오더라.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남 얘기고 내 아이가 그래도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면 교육에 대해 대부분 우호적이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죠.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집단 탈출하는 거죠. 학부모 회 같은 거 만들고 맞습니다. 이렇게 탈출을 해서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회복이 돼서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면 굳이 내 돈 들여서 애하고 사이 나빠지면서까지 학원 보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 저도 그래서 야 이게 답이구나. 학교 단위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 경기, 전북교육청은 학부모회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의 변화 중에 가장 힘든 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이성적으로는 사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죠.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는 공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아까 학원에 대해서 성공 사례는 극소수인데 그거는 널리 퍼지고 실패 사례는 다 묻힌다라고 했잖아요. 반대 아닐까요? 공교육은 좋은 학교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소문이 잘 안 나고 나쁜 학교의 사례만 퍼지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혁신학교 운동은요. 전 세계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보면 사회 안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좋아요. 그러면 좋은 학교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는 대단히 의미 있는 걸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박한 토양에서도 좋은 교육의 성공 사례로.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정말 교육으로 볼 거냐.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경쟁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도구가 사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소위 각자 도생의 논리, 나라도 살고 보자라는 논리, 이런 논리와 사교육의 논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교육은
우리 같이 잘 살자라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은 그런 집단의 경험이 없으면 공허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모아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말로는 안 되는 거죠. 말로는 저 사람들이 과연 같이 모여서 할까? 의미 있게 협력할까? 나만 그런 거 아닐까? 양보할까? 예를 들면. 근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좋거든요. 특히나 나만 걱정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위로, 그거 최고의 위로죠. 그런 좋은 성공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했더니 학부모들이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바꿔가더라. 뭐 그걸 좀 보여주세요. 묘하게도요. 교육청의 전반적인 정서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죠. 교사, 학생, 학부모가 3주체죠. 문서상으로는. 근데 실제로 또 교원 집단도 이해가 되는 게 교사 집단, 교원 집단이 학부모와 만나는 경로가 대부분의 경우 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 집단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너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서울 금천구청이라는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마을 차원에서 접근을 좀 금천구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동초등학교라는 곳에서 학부모들과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년 정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저는 느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학교 단위로.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열쇠는 학교의 태도입니다. 물론 학교가 우호적이고 지지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굳이 학원에 의존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스마트폰을 애들이 하루 종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들고 있는 거 싸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학원 보내놓으면 일단 그걸 회수하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학원을 보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원이 단순히 뭐 공부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부모 역할 중에 상당 부분을 대행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보내는 건데 하지만 그게 이제 건강하진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걸 알지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를 학부모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 비슷해요. 다 나오죠. 우리가 학부모들끼리 한번 협약을 만들어 보자.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협약.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학교에다 제안을 해보자. 그 학교의 교육 활동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가 모여서 3자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한 학교 단위로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모든 가정에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포스터 같은 거 보내주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할 때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부모 교육에 제 나름대로 헌신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단체로 나왔는데 이제 한 4년, 5년 됐거든요. 사실 그동안 또 많이 헤맸죠.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시행착오도 겪으셨고. 근데 명확한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지금 현재 소위 이 사회가 너무 게으르하고 고립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공동체성의 실체가 잘 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 잡은 게 이제 학교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학교 단위로. 그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다라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이 있는 거죠. 이걸 너무 그동안 제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또 반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 단위로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모아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안 돼요. 서로 학교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보면서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조금만 노력하고 예를 들면 이런 EBS에서 잘 홍보해주고 같이 노력하면 저는 이 중산층 학부모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돈 쓰는 부모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뭐 속된 말로 제게 놔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말려도 안 되죠. 그렇죠. 대신 이제 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건강한 방법으로 아이를 좀 키우고 그러면서 좀 포기한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어떻게 같이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벌 사회의 균열이 났거든요. 더 이상 승승장구하고 있지 못하더라. 이거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걸 계기로 해서 학교 단위 실천으로 가보자. 방금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교육이란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게끔 만드는 과정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야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인간과 인간의 관계, 네. 공동체를 어떻게 어우러져서 네, 서로 의사소통하고 네. 서로 생각을 공유하며 살아가느냐. 네, 네. 이걸 배워주는 거죠. 네, 네. 그 가운데 극히 일부가 네. 어떤 지식을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리고 그 본바탕에는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죠. 나도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쓸만한 존재다라는 걸 아이가 깨닫고 커야 되겠죠. 네. 보통 요즘 말하는 자존감. 이게 건강해지면 사실은 이제 조금 인생에 시련이 닥쳐도 충분히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내적 힘을 갖게 되는데 네. 지금 사교육은 철저히 그걸 짓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지금 제가 개념화한 그 교육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면 네, 네. 학원은 네. 그런 공동체와 어울려서 의사소통하며 생각을 나누고 살아가는 인간을 네. 하지 말아라라고 말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만 혼자 여기 와서 너만 혼자 성적 잘 받아라.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가끔 어떻게 보면, 교육입니까? 가끔 보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교육업자가 있어요. 예, 예. 정 교수님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교육업자가 강변을 하는 거죠. 나는 진짜 진정한 교육을 사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다. 이야. 예. 이게 또 그 논리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예. 거기에 또 속는군요.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네. 한 10년 있으면 좀 우리 이런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교육은 경쟁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워낙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최근에 대입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여론들을 보면 교육을 여전히 경쟁으로 바라보고요. 그럼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는 대입이 대학 입시 같은 경우는 공정해야 된다. 역시 수능 정시를 부활해야 된다. 수시를 폐지하고 이게 지배적으로 가고 있어요.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제가 볼 적에는 그건 국민들이 교육에 바라는 건강한 기대가 아니라 이 불공정한 사회에 대한 한을 교육 쪽에 투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결국은 그 교육 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 그대로 체험이 필요한데 예.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 40대, 50대 또는 30대까지 포함되는데요. 기성세대들이 진정한 교육을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네. 그저 그냥 주입식, 암기식 그렇죠. 또 두들겨 맞으면서 네네. 이런 교육을 받아왔으니 네네. 그래서 그런 집단의 경험들을 뭔가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노력들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안은. 근데 말로는 설명이 되지만 현실에 돌아가서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이유는 내 경험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내가 한 번도 안 배워본 걸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어찌됐거나 해보려고 합니다.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제가 결국 학부모 교육을 해보면은요, 마지막에 남는 제 적들이 나와요. 적? 네. 그게 뭐냐? 한국식 교육입니다. 어딘가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아무리 답은 찾는 거다, 함께. 근데 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래서 그 답을 누구한테 가서 찾으려고 하냐면 상담을 받으면 찾을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가서 책을 보면 찾을 것 같거든요.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협력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성장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부모 교육받고 학부모의 활동을 한다 그래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희망적인 어떤 자아상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결국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에 모두가 다 그런 자아상을 갖고 있지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집단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날 도와주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정말 자기 새끼만 챙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챙기려고 하네. 이런 것들이 전 놀라운 경험으로 쌓이면서 건강한 부모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지금 쭉 소개해 주신 많은 그런 문제점들을 학부모 개인으로 놓고 보면 결국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포감이죠.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함께 어깨동무하고 갑시다. 이거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님들은 저도 그것도 이해가 돼요. 너무 지금 힘드니까, 지금 상황이 힘드니까 당장 뭔가 그 만족할 수 있는, 당장 뭔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 쪽에 많이 가 있는데 그렇게 가다 결국은 또 헤매고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신학기가 되면서 부모님들한테 가끔 자다가 불쑥 일어나서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절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유, 참. 지금 몸담고 계신 아름다운 배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저희는 주로
소외된 지역에 저희는 주로 이제 특징이 대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고 대학생이 있다라고 할 때 청소년 대상으로 하면 전문가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짭니다. 근데 저희 표현으로는 이게 아이들한테 흘러들어가질 않아요. 네. 대학생들이 하면? 네, 대학생들을 매개하면 흘러들어가죠. 들어가요? 예. 그만큼 가까우니까?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그러니까 심각한 결핍이나 과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애들은 결핍이 많고요. 그다음에 서울 애들은 과잉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외부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자기 방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죠. 근데 대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친해지고 나서 그 대학생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전문 프로그램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아이들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주로 이제 가는 곳은 전남 고흥, 가장 외진 곳이죠. 그렇죠. 이런 데 가서 거의 포기한 가정에 포기한 아이들을 만납니다. 학교도 손을 쓸 수가 없죠. 네.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지만 개별적으로 어떻게 한 명 한 명을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방학 동안에 활동을 합니다. 방학 동안 학교랑 연계해서 대학생들과 같이 한 2주 정도 같이 이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는 거죠. 일종의 캠프 비슷하게? 맞습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꿈사다리 학교라 그러는데 꿈사다리 학교. 그걸 해보면 아이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저도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반동이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탓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도 노력하면 되는데. 네. 뭔가 능력주의 기반의 어떤 개인 비난들이 워낙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 부질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중학교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거든요. 중학교가? 네. 폐교. 초등학교 폐교는 많죠. 많았었는데 이게 중학교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초등학교는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희는 주로 제가 그런 건 제가 대표는 아닌데 제 대표랑 저희랑 주로 항상 하는 얘기가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는 그늘로 가는 거다. 사각지대로 가는 거다. 사람들이 관심 안 기울이는 그렇죠. 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하는 곳은 중학교. 폐교 직전에 작은 중학교의 교육 환경을 바꿔주는 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안 떠나는 학교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배움, 꿈사다리 학교.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 더 좀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조금은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좀 제도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요. 뭐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교육, 교육이 아닙니다. 심하게 말하면 망국병이라고도 볼 수 있죠. 거기 계속 빠져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오시겠습니까?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